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노년의 여성입니다. 만 나이로 하면 아직 60대라고 우기고 있지만 여태 센 나이가 있어 그런가 70이 제 나이 같네요. 얼마 전 제 생일이었던지라 여러 생각들이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내고 있는 생일은 정확한 제 생일은 아니거든요. 제 생일이라는 그날은 돌아가신 할머님을 만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동네 입구에 버려져 울고 있던 걸 저희 할머니가 데려다 키우셨거든요. 3, 4살 정도로 보였다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 사람들이 병들어서 제 부모가 외진 곳에 버렸나 봐. 아휴, 저 마른 것 좀 봐. 곧 죽겠어.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저를 거두어 미음부터 먹이시며 살리려 하셨답니다. 먹어. 먹으면 산다. 살아야지. 이 눈빛 총기 있는 것 봐라. 너는 이렇게 죽을 아이가 아니야. 라며 먹이셨대요. 먹이고 앉혔다가 자면 재우고 또 일어나면 먹이면서 제 상태가 좋아지길 기다리셨답니다. 그런 할머니의 노력을 본 동네 사람 모두가 괜히 없는 살림에 헛쓰고 마시고 잘못되면 잘 묻어놔 주세요. 안 되는 일에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할머니는 이 사람들이 애 앞에 두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런 소리 마라. 어쨌거나 지금 안 죽고 살아있잖아. 생명이잖아. 저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살 거야. 그러다 걷고 뛰고 할 거야. 라며 지키셨대요. 할머니 연세가 그때 50대 중반이었다고 하셨으니 적지 않은 나이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눈만 끔뻑이는 아이를 데리고 품고 있는데도 모두가 고개를 저을 뿐 도와주지는 않더랍니다. 괜히 손을 댔다가 제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이었겠죠. 할머니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혼자 그저 저를 살리겠다고 종종거리셨다 하더라고요. 혹여 제가 잘못되더라도 보내주는 일까지 할머니가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제가 먹을 걸 또 달라고 하더래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됐다. 먹고 싶으면 사는 거야. 먹어라. 하면서 죽을 먹이셨대요. 가난한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던 탓에 죽이라고 해봤자 잡곡을 으깨 만든 것이었지만 그거라도 먹으면 산다는 생각에 먹이고 또 먹이셨답니다. 그런 할머니의 정성 덕분인지 저는 점점 살도 붙고 한두 달 사이에 제법 사람 행색이 나더랍니다. 처음에 저를 봤을 때는 너무 말라서 사람이라기보다 새끼 짐승 같았더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걷지 못했고 말하지 못해 동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애를 부모가 책임지지 않고 버린 거라고 했다더라고요. 다들 어려웠던 시기인지라 아픈 애들을 부모가 책임지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아이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더 살리고 싶으셨대요. 혹시나 제 부모가 저를 찾으러 오면 당신네들이 버린 그 자식을 내가 이렇게 살렸다. 고 자랑할 정도로 만들어 놓자 싶으셔서요. 그래서 할머니는 제 곁을 떠나지도 않고 꼬박 일주일을 새우잠을 주무시며 지키셨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사람들은 괜한 짓을 한다며 수군거리더래요. 정말 제가 눈만 꿈뻑거릴 뿐이지 앉지도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있으니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나 봐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제 눈빛을 보니 애는 살겠더래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살려서, 꼭 살려서 이 아이랑 같이 마을을 걷겠다 다짐을 하셨대요. 하지만 잠깐씩 포기할까 싶을 때도 있으셨겠죠. 한 3일은 주는 미움도 제대로 못 넘기고 손가락 하나 제대로 못 움직였다고 하니 말이죠. 그런데도 할머니는 제게 살아야 해. 살자. 제발 포기하지 마, 아가야. 살아서 우리 앞으로 더 잘 살자. 하시면서 계속 말을 거셨대요. 그랬더니 제가 미움을 넘기고 고개를 돌려가며 주변을 살피고 손으로 잡고 앉아서 있더래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자
제법 딛고 앉아 먹고 자고 싸고 다 하더래요. 자기 좀 봐달라고 할머니를 조르기도 하더래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돌보시며 싹이 올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보고 자꾸 보면서 닦아주고 먹여주고 길러주시고 싶어지시더래요. 저는 또 그걸 받아 먹고요. 어쨌거나 제가 살이 오르며 사람 꼴을 갖춰가자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좀 살았으니까 어디 고아원에 데려다 줘요. 걔를 아주머니가 어떻게 기를 거예요? 애들도 좋아하겠어요? 라며 저를 보내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별말 마라. 그놈의 새끼들 고향 안 내려온 지 몇 년째인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할 거야. 저희들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한 번을 안 왔는데 됐어. 괜한 소리 하려거든 아는 척도 마라. 라며 저를 돌보셨답니다. 사람들은 아니 저 살림에 저 어린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라며 혀를 찼답니다. 할머니께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들 도시로 가서 산다며 고향을 떠나 몇십 년을 왕래를 하지 않으셨답니다. 도시 출신 며느리들도 너무 시골이라 오기를 꺼려했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대요. 할머니한테는 이상한 냄새나 라며 손을 내미는 할머니 손을 뿌리치기도 했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답니다. 더 해줄 돈도 없고 땅도 없었기에 할 말이 없으시더래요. 그런데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들들한테 해주고 잘되면 그 덕은 우리가 보는 거지 라며 평생을 일군 땅도 팔아주시고 키우던 소도 팔아주시면서 남은 건 집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그 마을에 버려지기 5년 전쯤 할아버지가 산에서 굴러 돌아가실 때 그나마 남은 땅을 아들 삼형제가 나누어 가더니 할머니는 챙기지도 않은 채 오지도 않았다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아들들을 기다리지도 않고 조르지도 않고 혼자 동네 잡일이나 돕고 일당을 받으면서 혼자 근근히 먹고 사셨답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드시더래요. 워낙 인적이 드문 산 중턱의 마을이기도 했기에 일이 많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 장에 내다 팔기도 하셨고 약초를 캐서 말려 한약방에 팔기도 하셨고요. 잔가지를 모은 나무도 해서 내다 팔기도 하셨답니다. 큰 나무는 무거워서 혼자 못 하셔서요. 다른 마을에 일이 있다면 일주일씩 가서 일을 하기도 하면서 하루도 편히 눕지 못하고 그렇게 사셨대요. 그러면서도 아들들 원망보다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원망이 더 되시더랍니다. 남은 할머니는 어쩌라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퍼주고 갔는지 원망스럽더래요. 할머니가 시집와서도 고생을 엄청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시집살이에 무심한 나이차 많은 남편은 할머니를 외롭고 서럽게 했답니다. 2살 차, 3살 차이로 낳은 아들들은 할머니의 시어머니 치마폭에서 엄마인 할머니를 번번이 무시하기 일쑤였지만 일하느라 제대로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자식들이었기에 그러려니 하셨답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정이 없이 큰 아들들이 할머니를 찾지 않는 건 원망도 안 되시더래요. 그저 그런 아들들이 안쓰럽고 저희들끼리라도 잘만 살면 그걸로 족하다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 할머니는 희망이 생기시더래요. 처음에는 그저 저를 살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살아나는 것 같으니 말하게 하고 싶고 걷게 하고 싶으셨답니다. 하지만 워낙 없는 형편이다 보니 병원에 데려갈 엄두는 못 내시고 혼자서 저를 감당해 보시겠다 결심하신 거죠. 할머니가 왜 그렇게 저를 살리려고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사람이셨기 때문일 겁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분이시니 어떻게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싶으셨겠죠. 그리고 가슴에 묻어둔 사연도 있으셨고요. 사실 할머니께서는 막내딸이 하나 있으셨답니다. 내리 아들만 낳아 기르다 늦둥이 딸이 태어나니 할머니는 너무 예쁘셨대요. 남자 놈들과 달리 여리여리하고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엄마를 챙기며 품에 쏙 들어와 안기는 딸이 너무 예쁘시더랍니다. 무뚝뚝한 아들들과는 다른 재미가 있더래요. 애들이야 다 예뻤지만 그 아이는 유난히 더 애정이 갔어.
괜히 날 닮은 것 같고 그래서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끼고 챙기고 하셨대요. 물론 할머니의 시어머니가 계집애를 그렇게 싸고더니 우리 손주들이 기죽는 거 아니냐? 어디 계집애 챙기느라 아들들 기를 죽여? 라며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그 딸을 업고 안고 일을 하시면서 유난히 아끼셨대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예쁘게 웃던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3, 4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온몸에 반점이 생기면서 열이 오르더래요. 그렇게 앓는 아이를 병원은커녕 동네 입구에 있는 한약방에도 한 번을 못 가게 하기에 억지로 들고 뛰었는데 수두라고 집안 식구들과 다 떨어져 지내게 하라 그러시더래요. 며칠 앓고 열이 내리면 살 거라고요. 그러면서 약을 지어주더니 받아서 왔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품에서 아이를 뺐더니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그러더니 아이를 광에 던지듯 놓더니 살 운명이면 살 거고 죽을 운명이면 죽겠지. 우리 형편에 아픈 애까지 어떻게 해? 라면서 광문을 닫더랍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빌어봤지만 할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식구들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더래요. 그때 할머니의 시어머니가 아들들에게 간식이라며 꽃감을 먹이는데 처음으로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저기서 어린애가 죽어가는데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며 소리쳤지만 한 번 쓱 흘겨보고는 아무 대꾸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내 새끼는 내가 살린다며 약을 다려 아이에게 먹이고 죽도 먹이고 했지만 먹는 족족 다 토하고 약도 토하며 아이는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더래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약을 다리고 죽을 끓여 광으로 나르셨답니다. 할머니도 아이 곁을 떠나지 않고 광에서 먹고 자며 생활을 하셨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새벽부터 아이에게 줄 약을 다리고 죽도 끓여 광에 다시 돌아가 보셨는데 아이가 이상하더래요. 쌕쌕거리며 들렸던 숨소리도 안 들리고 아프다며 끙끙거리던 소리도 안 나고요. 그래서 아이를 돌려 안았더니 아이가 축 늘어지더래요. 숨도 안 쉬고 아무리 불러도 고개짓도 안 하더랍니다. 그런 아이를 안고는 짐승이 울듯이 우셨대요. 새벽부터 그렇게 울자 할아버지가 오셔서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더니 할머니 품에서 아이를 뺏어가더랍니다. 그렇게 산에 삽 하나 들고 올라간 할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흙투성이로 내려왔을 때까지 할머니는 우셨대요. 할아버지가 몸에 흙을 털며 잘 묻어줬으니 이제 잊어 라고 할 때까지 울기만 하셨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말을 하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할아버지 멱살을 잡아뜯으며 화를 내셨답니다. 머리도 잡아뜯고 주먹으로 여기저기 때리기도 하셨대요.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한 번을 안 피하고 다 잡아뜯기고 맞더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러다 이 사람도 속상하고 아프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당에 주저앉아 우셨답니다. 그런 할머니를 일으켜 방으로 데려간 할아버지는 광에 있던 이불이며 그릇들을 가지고 가 다 태우고 들어오더니 남은 가족 생각합시다 하더니 자더래요. 할머니는 원망도 미움도 아이도 그렇게 가슴에 묻으셨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무 일 없는 듯 사셨대요. 안 그러면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아이를 어디에 묻었는지도 물어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면 매일 거길 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셨답니다. 식구들 배골지 않게 조금씩 살림 늘리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러면서 한 번씩 아가 엄마한테 다시 오련? 그럼 엄마가 이번에는 어떻게든 지켜볼게 라고 마음속으로 비셨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나이가 들고 자식들 출가하고 그러셨대요. 그러다 저를 만나셨고 뜨거운 햇볕에 땀을 흘리며 벌레가 꼬이는데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그 아이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살려보자 하셨답니다. 그렇다고 그럴듯한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저를 데려가 살리면 그 다음은 방법이 생기겠지 하셨답니다.
그랬는데 제가 살이 붙고 눈빛이 더 생기있어지고 먹으려고 하고 앉아 노는 걸 보시고 나서는 더 희망이 생기시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얼른 더 먹고 말도 하고 일어나 걸어. 그러면 이 할미가 학교도 보내줄게. 기운만 차려라. 라고 하셨답니다. 매일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귀한 아이라 하늘에서 뚝 떨어졌지. 라고 주문을 거시듯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제게 힘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할머니께 오려고 바람 타고 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셔도 동네 사람들이 업둥이라 수군거려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른 커서 할머니 고생 안 시키겠다는 생각만 했죠. 저는 그 후로 얼마 안 가 떠듬떠듬 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절뚝이며 걷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할머니는 부모가 먹이질 못해서 아이가 성치 못해졌구나 생각을 하셨답니다. 아마도 할머니보다 더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외진 마을에 데려다 놓으면 누구라도 데려가 키워주겠지 싶어 데려다 놓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셨대요. 조금 더디긴 했지만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걷기는 걸어도 영 제대로 걷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지팡이로 만들어주면서 너가 이거 대고 걸을 수 있으면 할미가 학교 보내줄게 라면서 저에게 약속을 하셨던 거죠. 동네에 몇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걸 보고는 저도 가고 싶었는지 끄덕끄덕 대답을 하면서 매일 걷는 연습을 하더랍니다. 하지만 잘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일 때문에 곁에서 지키고 계시진 못하고 저녁 때가 돼서야 무릎을 보고 피를 닦아주시고 약을 발라주셨대요. 그러면 저는 눈물만 글썽이다가 이내 씩 웃어 보이더랍니다. 그런 제가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할머니는 좋으셨답니다. 그렇게 살아줘서 좋으셨대요. 더듬더듬이라도 말을 하기 시작한 저는 글을 읽고 쓰고 하기 시작하면서 매일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집의 언니가 고향에 다니러 왔다가 혼자 놀고 있는 제게 가나다라를 며칠 동안 가르쳐줬는데 그 뒤로 그랬습니다. 할머니와 살기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라고 하셨으니 7, 8살 정도 된 나이였겠죠. 할머니가 장에 나가셨다가 뭐라도 글자가 보이는 종이가 있으면 가져다 주셨고 저는 매일 그런 것들을 반복해 읽으며 말연습도 하고 글자도 익혔죠. 그러면서도 매일 나가 마을 입구까지 걸으며 걷는 연습도 했습니다. 매일 아팠고 답답했지만 얼른 제대로 걷고 말을 해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10살이 될 무렵 할머니는 이장 아저씨와 장에 다녀오시더니 홍주야, 이제 우리 홍주 학교 갈 수 있게 됐다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학교라는 곳에 대한 호기심도 깊었지만 또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연습한 덕에 제대로 걷기는 했지만 뛰거나 다른 운동을 할 때 좀 불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할머니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기에 저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배운 것들을 집에 돌아와 다시 익히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가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하시는 일을 돕지 않을 수 없었기에 약초나 나무를 뜯으러 가시거나 말리시려고 다듬으시는 일들은 제가 도왔습니다. 밥도 제가 해놓고요. 그러면 할머니는 아이쿠,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뚝 떨어져서 할미를 이렇게 도울까? 아이고 예뻐라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의 웃는 얼굴이 좋아 뭐라도 더 해볼까 싶어 찾아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닭을 키워 달걀을 팔기도 하고 개천에 가 올갱이를 잡아서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할머니를 드리면 할머니는 그 돈을 조심조심 싸서 잘 숨겨 두셨습니다. 입가에 손가락을 대며 쉿소리까지 하시면서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5학년쯤 됐을 때 웬 남자들이 할머니 집에 나타났습니다. 씩씩거리는 모양새가 화가 나 보였죠. 그 사람들을 보자 할머니 표정도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고 무섭기도 해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남자가 어떤 종이를 흔들며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집이 생전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몰래 팔았어요? 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할머니는 그런 남자에게 내가 내 집으로 국을 끓여 먹던 이를 쑤시던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10년이 넘도록 지 어미가 어찌 사는지 들여다보지도 않더니 진명이 그렇게 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성화야? 10년이 넘게 못 본 애미에게 할 말이 그것뿐이야? 라며 냉정하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러자 곁에 섰던 다른 남자가 엄마,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아들인데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게 말이 돼? 집 한 돈은 어쨌어? 돈이라도 나눠야 할 거 아니야? 라며 울상인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할머니는 집을 팔지를 않았는데 집 한 돈이 어디 있어?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거라곤 이 집 하나인데 그걸 팔면 나는 어쩌냐? 라며 계속 냉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듣기만 하던 남자가 어머니, 그럼 이 황홍주라는 여자는 누구예요? 누군데 집 소유주가 되어 있어요? 집을 판 것도 아니시라면서 집 명의는 왜 바뀌었냐고요? 라며 채근을 하니 할머니는 저를 앞으로 당겨 세우시더니 얘가 황홍주야. 인사해라. 내 성을 따른 내 딸이야. 그래서 얘한테 집명이 옮겼다. 너희가 들여다보지도 않는 이 애미 곁에서 같이 고생해주는 고마운 애다. 공부는 또 얼마나 잘하는데 너희는 살던 대로 살아. 나는 이제 얘만 있으면 되니까. 내 밥도 챙겨주고 일도 도와주고 돈도 벌어다주는 얘가 제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할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울상을 짓던 제일 젊어 보이는 남자가 엄마, 우리 돈 급해. 그러지 말고 집 팔아서 우리 좀 줘. 큰형이 엄마 계실 곳도 알아봤대. 저기 김씨 아저씨네 과수원 농막에 지내게 해주신다고 약속도 다 받아왔대.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는 마당을 쓰는 쌀이 빗자루를 드시더니 가! 이놈의 자식들! 아무리 어미가 어미 노릇을 못하고 키웠어도 일평생을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일해서 먹히고 입혔으면 고맙다고는 못해도 미안한 줄을 알아야 할 것 아니야? 너희 할머니가 아무리 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너희 아버지가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어도 너희가 사람이면 눈으로 봤을 것 아니냐. 있는 땅 다 팔아 뒷바라지하던 너희 아버지한테도 돈이 필요할 때 아니면 들여다보지도 않기에 내가 자식 복이 없구나 싶어 혼자 남의 집 일을 하면서도 견뎠다. 그런데 뭐가 어째? 남의 집 과수원? 참나. 가라. 난 이제 너희는 없는 자식이다. 더 이상 나한테 돈 얘기도 하지 말고 애미라고 부르지도 말고 행여 내가 죽어도 오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우리 홍주 하나만 보고 살 거니까 서로 찾지 말고 살아. 라며 그 남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남자들은 할머니가 휘두르는 빗자루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을 씩씩거리고 발을 고르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이장집 아주머니가 오셔서는 아주머니 괜찮으셔요? 아유, 이 집 아들내미들 우리 집 와서 한바탕 하고 갔어요. 어휴, 명절에도 한 번을 안 오더니 너무 속 끓이지 마셔요. 진작 홍주 앞으로 해두길 잘하셨어. 라더니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자 괜찮아. 할미 아들들이야. 내가 잘못 키웠지. 할미가 모자라서 그래, 홍주야. 누가 뭐래도 이 집은 너 거야.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나중이라도 할미 없을 때 저놈들 다시 찾아와서 너한테 뭐라 하거든. 저는 몰라요 하고 이장집으로 뛰어가 도와달라고 해. 알았지? 라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방 두 칸의 작은 집마저도 할머니께 빼앗고 남의 집 과수원 농막으로 쫓아내려고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달리기가 느린 저로서는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게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서운 얼굴을 하고 할머니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밉기도 했죠. 그래서 얼른 크고 싶었습니다. 얼른 커서 돈 많이 벌어 할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들은 그 후로 2번 정도 더 왔다가 물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퇴비로 팔려고 모아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네, 이제 안 올게요. 얼마나 잘 사는지 봅시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욕을 하자 할머니께서는 애미가 제대로 가르치질 못해서 그러지. 저들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기댈 때라고는 어미밖에 안 남았으니 왔겠지. 지들 속이 속이겠나 하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때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제가 다가가 안아드리며 할머니, 내가 꼭 효도할게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라고 하자 저를 더 세게 안으시면서 안 울어. 할미는 안 울어. 우리 홍주만 있으면 할미는 다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할머니가 울고 계시다는 걸 저는 알겠더라고요. 다들 독한 할머니라고 하면서 돌아갔지만 마음으로 우시는 할머니를 아무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해 돈도 많이 버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없는 형편에도 제 공부가 계속되도록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게 된 저는 좋은 직업을 얻어 돈을 벌고 싶었기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역에서 가장 큰 공장 사무실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학기나 앞둔 시점에 제 형편을 아신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취직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달이 번 돈을 할머니께 모조리 다 가져다 드리고 저는 용돈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할머니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통장을 하나 제게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있고 앞으로 너가 번 돈은 너가 야무지게 챙겨 라며 쥐어주시더라고요. 펴보니 제가 어린 시절부터 틈틈이 벌어 할머니께 드린 돈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목돈이 생기니 어안이 벙벙해 할머니를 보자 할머니께서는 너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번 돈을 내가 어떻게 쓰냐 다 모았지. 그거 모아놨다가 너 시집갈 때 주려고 했는데 너가 월급 받아오는 돈까지 가지고 있으려니 내가 겁이 나.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돈을 봤어야지. 그래서 어차피 너가 가질 돈이니까 너가 관리하라고 주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통장을 할머니께 쥐어드리며 할머니, 이 돈이랑 앞으로 벌 돈이랑 다 할머니 거야. 다들 나 죽는다고 그냥 두라고 할 때도 할머니가 나 살려주고 말도 하게 해주고 걷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 집도 나 주고 그거 갚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나 줄 생각하지 말고 할머니 다 해. 나는 시집도 안 가고 할머니랑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써.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생전에 처음 듣는 말인데 좋다. 그러다 진짜로 이 돈 다 쓰면 어쩌려고 그래? 라며 웃으시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아오신 할머니는 너무 작아지셨더라고요. 그 작아진 할머니가 품에서 사라지실 것 같아 더 세게 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다 써도 돼요. 내가 돈 벌면 할머니 호강시켜드린다고 했잖아.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월급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와 저 먹고 살 만큼은 되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일을 하며 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만한 일자리가 그 근처에는 없기도 했고 제법 규모가 큰 회사였기에 이런저런 복지도 좋았습니다. 요즘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일을 한 적은 없었기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며 다녔습니다. 할머니는 어느새 70을 넘긴 노인이 되어 계셨고 제발 일 좀 그만하시라고 할 정도로 일을 하셨습니다. 제 기준에는 그때 모아두었던 돈이 제법 되었고 할머니가 쉬셔도
저희 두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할머니께 매일 일 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사진을 내밀면서 "홍주야, 선보자"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때만 해도 25살의 여자는 노처녀라 불리던 시절이라 할머니는 할머니 때문에 제가 시집을 못 간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사진을 내밀며 선보자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번번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할머니 생각에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문제였죠. 자기 자식도 못 키워서 남의 동네에 버리고 가는 부모의 자식이라는 게 마음에 내내 걸려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괜히 결혼을 했다가 가정에 정을 못 붙이고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마음을 못 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 사회적 통념상 선도 안 보는 여자는 문제가 큰 여자였기에 주변에서 해주는 소개는 간혹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마음이 맞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다들 시부모님 모시는 이야기만 하고 제가 할머니 모시는 걸 이야기하면 인상을 쓰며 "그런 남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싫은 티를 대번에 내더라고요. 저만 보고 살아오신 할머니를 저는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었기에 저는 결혼을 포기하고 할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홍주야, 할머니는 늙었어. 이렇게 이 할미는 점점 늙을 거야. 그러다 보면 내 몸이 할 일을 다 하고 이 세상을 등질 수 있어. 그때 홍주가 혼자 남아있을 걸 생각하면 이 할미는 속이 타들어가. 그러니까 홍주가 가정을 꾸리고 의지할 사람도 생기고 사랑으로 자식도 키워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할머니를 혼자 두고 결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에겐 그게 더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을 보자" 며 사진을 내미셨습니다. 이장님이 소개하는 사람인데 시내에 산대. 직업도 우체국에 다닌다나 봐.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은 없대. 형제들 중 막내라 시부모 안 모셔도 된대. 그렇다고 나랑 산다고 하지 말고 나는 혼자 여태 한 것처럼 하고 살면 돼. 라면서 인물이 좋다는 둥 만나보지도 못한 그 남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한 번만 나가면 이제 선에 안 나간다고 생각해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 남자는 "저랑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더 어려 보이시네요" 하더니 웃기도 잘 웃고 이런저런 말들도 술술 이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가 좋아하시겠다 라는 생각에 잠겼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라며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황과 과거의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묵묵히 듣던 그 남자는 "할머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홍주 씨 말대로 홍주 씨가 책임지고 싶겠어요. 그런데 홍주 씨, 저는 같은 집까지는 힘들 것 같고 바로 옆집이나 마당 건너 별채에 모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제가 놀라 바라보자 그 사람은 "저는 홍주 씨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들으셨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큰형님께서 같이 들어가 살고 계셔서 제가 모실 일은 없고 할머니 같은 분을 놓고 홍주 씨도 결혼하고 싶지 않잖아요." 라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저를 바라보는 남자에게 심장이 쿵쾅거리며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는 할머니 모시지 않으면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묻자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라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집으로 오니 전과는 다른 제 모습에 할머니는 제게 오셔서 들여다보시며 "이번엔 좀 마음에 들었나 봐?" 라고 물으시기에 "아니, 뭐 그냥 좀 그랬어." 라고 하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약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며 빙그레 웃고 계셨습니다.
맞춰 입은 한복이 어찌나 잘 어울리시던지 저보다도 할머니가 예뻤습니다. 약혼남은 군대를 제대하고 저를 만나기까지 그간에 벌어놓은 돈으로 시내에 집을 구했는데 본체를 마주본 별채가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약속대로 별채 있는 집 찾느라 한참 고생했어요. 할머니는 별채에 계시면 되니까 걱정 말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자를 보면서 너무 고마워. 진짜 잘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제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니 혹시나 저도 같은 실수를 할까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할머니는 그간 모은 통장을 주시면서 결혼하는 데 써. 혼수도 하고 라면서 주셨습니다. 그걸로 혼수를 사고 나머지는 남자에게 다 줬습니다. 많이 남진 않았지만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에게 예단도 나름 잘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께 잘 배우고 컸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와 살던 그 옛집은 이장님께 말씀드려 할머니와 제가 짐을 빼자마자 헐어버리도록 했습니다. 너무 오래 고치지 못하고 살아 여기저기 내려앉아 사람이 사는 게 이상해 보일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 집을 남겨두면 할머니가 돌아가서 혼자 산다고 하실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터를 판 돈은 3등분을 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과 하룻밤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 아들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들들은 저와 할머니를 보자마자 인상부터 쓰더군요. 그래서 집 정리한 돈을 내밀며 할머니가 항상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괘씸해 하셨죠. 막상 이렇게 와보니 고향집과 멀지도 않은데 진짜 너무하셨네요. 할머니는 제가 모실 거예요. 그 집은 아드님들 아버님이 남기신 집이니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었어요. 이 돈이 정말 마지막이니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자 할머니는 우셨습니다. 아마도 기다리셨겠죠. 아들들이 그래도 찾아와 주길, 그래도 어머니라고 불러주길 기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아들들은 끝까지 그래서 이게 정확히 나눈 거야? 내가 확인해 볼 거야.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 건지는 궁금해하지도 않았고요. 어느 한 사람도 할머니를 붙잡고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라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찾았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이장님께 혹시나 하여 부탁을 드렸는데 돈 확인하는 전화 말고는 어머니 찾는 전화 한 통 없었다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아들들까지 가슴에 묻고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그 사람들은 본인들 죽을 때까지도 몰랐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야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분이니 친부모가 아니라도 당연히 잘해야 했지만 남편은 혼자서 이 사람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하더니 정말 할머니께 성심을 다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프시기라도 하면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번번이 간식이며 제철에 맞는 옷까지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마워 더 열심히 잘하려 했고 시부모님께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걱정만 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울 만큼 남편은 저에게도 잘해주었습니다. 어쩜 이런 사람과 내가 만났을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이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도 각자 가정을 잘 꾸리고 손주들도 제 할 일 잘하고 있고요. 할머니는 92살 생신상을 받으시고 100세 생신을 하자고 약속을 하셨지만 지키지 못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흐트러짐 없이 주무시듯 돌아가시는 바람에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이긴 하지만 고단했던 생을 마감하고 좋은 곳에서 쉬실 거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가시기 전 며칠 전에는 할아버지께 아기를 어디에 묻어줬는지 물어볼 걸 그랬다며 속상해 하시긴 했지만 이제는 그곳에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달래기도 하면서요. 그 두 분께 빚진 저의 목숨을 더 값지게 쓰다가 가겠노라 다짐도 해봅니다. 저도 노년이긴 하지만 아직 기력이 있으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여생을 보내볼까 하고 남편과 이야기 중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결혼하고도 매우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밥은 굶지 않았고 아직 두 내외가 함께하고 있고 나이 드는 것 말고는 특별히 아픈 것도 없으니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이 될 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죽어가던 저를 살리시고 말하고 걷게 해주신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은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을 기리며 남은 인생을 보내보려고요. 그러다 보면 훗날의 할머니와 좋은 곳에서 할머니의 그 아이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할머니는 분명 좋은 곳에서 저를 기다려주실 것 같아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밖에 모르시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할머니를 가장 몰라주는 사람이 가족들이었다는 게 안타깝지만 할머니의 그 외로움과 서러움이 부디 그곳에선 이어지질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할머니 아들들이 할머니 장례식에 허름한 차림으로 와 상주 노릇도 안 하고 가버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서운하게 한다고 제가 한 소리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도 본인들의 잘못을 모르고 일어섰기에 그분들 나가고 아이들을 시켜서 장례식장 입구에 소금을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동네 분들은 오셔서 혀를 차며 저들 엄마 고생한 걸 어쩜 저리 모를까. 저희들 할머니가 못되게 굴면서 그렇게 들볶는 걸 보고서도 어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며 혀를 차는데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 모습에 정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후회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아들들이 잘 되길 바라셨는데 말이죠. 부모의 외사랑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여태까지 그러고 있긴 하지만 할머니는 저까지 보살피시느라 너무 고단하셨을 것일 텐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남은 생이 얼마 동안일지는 알 수 없지만 꼭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을 값지게 사실 수 있길 바라기도 하겠고요. 저 역시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